이제 오늘 밤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동안 증시의 방향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보통 제가 뭐 2, 5, 8, 11 그 달에는 증시 흐름이 바뀐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8월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도 있지만 이 잭슨홀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도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그냥 백악관이 연준을 일방적으로 두드렸으니까 파월 의장 빨리 그만둬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끝나다 싶었잖아요. 계속 이제 이사진도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가 되고 그래서 연준을 장악하나 보다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연준도 할 말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법무부는 연준의 쿡 이사를 공격하고 있고요. 해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데이터를 보니까 관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금리를 인하할 근거가 없다. 주장하면서 트럼프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죠. 쿡 연준 이사가 지금 최근에 두 군데에서 모기지 대출 사건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 싶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쿠글러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고 트럼프가 본인의 관세 전략가인 스티브 미란을 이사로 추대를 합니다. 이렇게 연준 이사회가 지금 의장 포함해서 7명이 있는 건데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사람으로 교체해서 넣게 되면은 파월 의장이라 하더라도 버티기가 어렵겠죠. 원래 연준 이사는 임기가 14년이에요. 재임이 불가능하고 2년마다 한 명씩 교체가 됩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다려서 교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임기를 다 만료하지도 않았는데 물러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교체해서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7명 중에서 한 3명, 4명만 장악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연준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7명의 이사랑 뉴욕 연방은행 총재 1명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나머지 11개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4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7, 1, 4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FOMC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요. 이 FOMC 결정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인물로 더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독립성이 아니라 이제 백악관에 휘둘리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압박을 좀 받는 이건 아니다라고도 생각하는 이사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회의록을 보면 나왔지만 연준 내에서도 서로 이제 갈렸습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백악관 파와 연준 파가 돼서 서로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파월 입장이 오늘 발언한 게 단순히 그냥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발언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그게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소비가 살아나죠. 기업은 투자 부담이 줄어들죠. 지금 침체로 가는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관세로 공급에서 강제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까지 살아나게 되면 물가는 더 빨리 올라가게 되겠죠. 이 우려를 연준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도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야 뭐 누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 다만 지금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되면은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에도 쉽잖아요. 지금 계속 뭐 삼성도 들어와라, TSMC 들어와라, 뭐 다른 기업들에서 들어오라고 지금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너무 비싸서 거기서 대출 받아가지고는 공장 못 짓겠다, 비싸다 이런 부담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금리를 빠르게 낮춰줘서 공장을 늘려주고 일자리를 늘려서 본인 입장에서 또 성과를 거두겠다. 본인 임기 내에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임기 내내 금리가 거의 안 떨어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트럼프가 생각하는 리쇼링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거고 나중에 일자리나 뭐 소비나 이런 면에서도 차질이 생길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연준이 말을 듣지 않죠.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준 이사록이 공개됐는데 보다시피 이사진 대부분이 인플레 위험과 고용 둔화 위험을 강조하면서
연준의 이중 채무 모두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다 인플레 위험이 더 크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인플레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선택이 된다라고 연준은 어느 정도 결론을 지었는데, 아마 이번에 잭슨홀 발언에서도 파월 의장이 이거와 비슷한 논조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뭐 데이터가 확 바뀌었으면 다를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이런 유의 발언, 그러니까 매파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페드워치를 보면은 이제 지난주만 해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88%로 봤는데 지금 71%로 줄었습니다. 이게 더 빨리 줄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 못하면 10월부터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 데이터들이 막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죠. 4.5가 계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 잭슨홀 발언이 의사락과 비슷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어렵거나 아니면 9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끝이 아닐까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증시랑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페드워치에서 보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랑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생각하는 금리 인하 횟수의 차이가 나면 증시는 데미지를 먹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정도 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4.0까지 내려올 거라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파월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건 9월 금리 인하를 간신히 할 정도가 되겠구나, 12월은 어려워지겠구나, 한 번 되겠구나, 그러면은 증시가 안 좋겠죠. 만약에 더 세게 발언해서 올해 금리 인하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면은 증시에 꽤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0번까지는 아닐 것 같고 9월이 그냥 한 번 정도, 이거 정도에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러면서 요거 하고, 그때 발언해서 데이터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인플레가 계속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12월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가능성이 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증시에서 이런 게 조금 우리 예상과 벗어나면서 충격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하는 일들인 거죠. 만약에 뭐 나오고 나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고, 나오기 전에 뭐 워낙 이런 것들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예상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거다라고 체킹을 해두고 뭐 오늘 밤에 마음을 준비를 해두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미국채 금리도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3%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증시는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당연히 금리 인하로 돌아가서 옛날로 회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회귀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인플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어떤 요소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가 관세가 자꾸 되겠죠.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 문제가 돼서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치솟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관세를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관세를 포기하지 못하면은 본인은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과 단순히 이 백악관 트럼프의 싸움은 단순히 이런 어떤 그런 경제 관념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기를 쓰고 연준 이사를 바꿔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아직 인도, 중국, 멕시코, 대만 주요 적자국이랑 합의가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27일부터는 인도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25일날 만나서 최종 사인하면서 거기서 또 중간에 딜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였잖아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건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딜을 치려고 하지 않겠는가. 뭘 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 인도나 중국이나 다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뭔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러시아 그리고 중국,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인도가 이번에 중국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꽤나 안 좋은 일인데, 관세를 2배로 올린다고 하니까 인도가 이제 중국이랑 국경무역을 재개합니다.
미국 압박을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도도 그런 성향을 보여줬지만 중국도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냐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 대항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인도와 중국을 둘 다 상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꽤나 어려운 일이 됩니다. 더 높은 관세를 매겨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왜냐면 이미 다른 국가들이랑 맺어놓은 상태에서 이 둘을 무조건 해내야 되는데 안 해놓게 되면은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관세 왜 맺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워질 거고, 만약에 여기서 관세를 더 높게 매기면서 서로 협박을 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를 떠안게 되겠죠. 어쨌든 오늘 밤 11시에 증시 향방을 가를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요. 주제 핵심은 아마도 관세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금리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의사록에서 나왔던 대로 좀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보우문과 윌러로 추정되는 두 명의 이사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또 주장을 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히 매파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말할 겁니다. 논리를 강하게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좀 8월에 밑밥을 깔아놓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이 최근 5번 있었는데 3번 오르고 2번 하락했어요. 근데 하락 2번 모두 인플레가 주제였을 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잭슨홀도 인플레가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인플레가 오르던 2021년에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말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증시에 조금 하락세를 보였었고, 그때 이후로 조금 더 과열돼서 오르다가 풍 하고 떨어졌죠. 22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조했었는데 증시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파월의 발언이 22년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보고 조금 안 좋았죠. 그때가 22년 때가 나스닥 만 깨지기 전이었었거든요. 자, 파월 의장 발언이 9월 금리 결정 이후에 또 10월에 한 번 또 FOMC가 있고 12월에 또 있거든요. 3번이 남아있는데 이때 어떻게 말할 건지, 이때 어디로 방향성을 잡아줄 건지가 힌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또 주식 투자에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